눈앞의 여자는 낮에는 학생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가정교사지만 밤에는 온갖 남자들을 유혹하는 매춘부이다. 눈앞의 소녀는 평소에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우등생이지만 사실은 교활하고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당신도 혹시 그들처럼 남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리쿠게츠자와라는 소녀는 내성적이고 순수한 성격의 캐릭터 디자이너이다. 얼마 전 그녀가 디자인한 마스코트 캐릭터 마로미가 갑자기 큰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주목받게 되었고 모두가 그녀의 별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사는 그녀를 계속 재촉하고 질투하며 괴롭혔다. 오늘 어둡고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던 중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눈빛마저 사납고 무섭게 느껴졌다. 츠키요는 두려운 마음에 할머니를 피해 돌아갔는데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환각을 본 것일까? 츠키요는 황급히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차 밑으로 떨어진 원고를 줍다가 옷이 찢어졌다. 츠키요는 잇따른 불운에 눈물을 흘렸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롤러스케이트를 탄 소년이 뒤에서 나타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녀를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아끼던 빨간색 가방을 잃어버렸고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었으며 범인이 11, 12세 정도였다는 것만 기억났다. 그러나 슈스케 형사는 츠키요의 신고를 믿지 않았다. 돈에 눈이 먼 기자 킹킹은 한 노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막대한 의료비를 떠안게 되었다. 그는 나이든 형사를 만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 간호사에게 츠키요의 병실을 알아냈다. 킹킹은 츠키요가 길에서 변태에게 당한 사건이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돈벌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찰보다 먼저 폐지 줍는 할머니의 천막을 찾아냈다. 노숙자 할머니는 이미 망령이 들었지만 킹킹은 그곳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어느 날 밤 츠키요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하다가 모든 것이 자작극이라는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그때 마루미가 츠키요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는 이길 거야. 별일 아니야. 며칠 후 출근길에 킹킹은 그 종이를 가지고 츠키요를 찾아왔다. 그날 그가 할머니에게서 찾은 것은 사실 츠키요의 원고였다. 즉 할머니가 츠키요가 공격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할머니가 거기 계셨나요? 정말 거기 계셨나요? 킹킹의 끈질긴 질문에 츠키요는 긴장한 상태로 그날 밤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녀를 공격한 범인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노란색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모자를 쓴 소년이었다. 경찰에 단서를 넘긴 후에도 킹킹은 계속해서 츠키요를 따라다녔다. 츠키요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건 현장을 지나던 중 야구 방망이를 든 소년이 나타나 킹킹을 공격하고 이후 골목길에서 츠키요를 찾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치로는 학업, 운동, 인기 모든 면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6학년 학생으로 항상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멋지게 등교하며 그를 동경하지 않는 여학생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게 되었다. 신발장 가득했던 러브레터 대신 야구 방망이를 든 변태로 그려진 그림이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항상 노란색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모자를 쓰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그의 모습이 변태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전교생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하필이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린이회 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시골에서 새로 전학 온 린카라는 여자아이까지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신발에 낙서를 당하고 운동할 때 일부러 패스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과 험담을 당했다. 뚱뚱하고 못생긴 린카가 자신을 대신해 모두의 중심이 된 것을 보고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다행히 이성을 되찾고 모든 것을 멈췄다. 유지의 정신적 지주인 가정교사 키노의 덕분에 그리고 얼마 후 가족들이 성대하게 준비해준 생일 파티 덕분에 그는 반드시 인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그는 린카를 불러내 혼을 내주고 린카가 겁에 질려 훌쩍이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몰래 촬영되어 반 전체에 퍼졌다.
그 순간 인기 절정의 꽃미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반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링카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야구 방망이를 든 변태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사실처럼 묘사되었고 그의 활발했던 과거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그는 심지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현장에 있던 형사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공들여 준비한 생일 파티에는 키노의 선생님과 엄마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유지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노란색 롤러스케이트를 버리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카가 미술작품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링카는 유지를 믿고 있었다. 전학 오기 전에도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선생님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지는 링카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변태를 잡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링카가 공격을 받아 넘어졌고 유지는 미친 듯이 변태를 쫓아갔다. 마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는 변태를 놓치고 말았다. 현장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는 학교에 갈 용기가 없었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우연히 변태를 마주쳤고 그에게 머리를 맞아 변태의 네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손님들의 흥분된 숨소리와 함께 매춘부는 또 한 건의 거래를 마쳤다. 그녀는 매일 손님을 접대하고 나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항상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만두고 씻으라고 욕을 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심각한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밤이 지나면 그녀는 방탕한 매춘부에서 상냥하고 온화한 대학 연구조교 키노에로 변신했다. 맞아요, 그녀가 바로 그 우수한 가정교사예요. 마리아와 키노에라는 두 인격은 서로를 경멸하지만 한 몸을 공유하며 교묘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노에는 연구실 교수님에게 청혼을 받게 돼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승낙했죠. 마리아도 그녀를 놓아줄 생각인 듯 마지막으로 여성 코스프레를 즐기는 단골 손님에게 웃으며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해요. 다음날 아침 음성 메시지함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어요. 키노에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마리아의 옷을 정리해요. 약혼자 곁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범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상상했던 해방은 단지 그녀의 착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옷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매우 화가 난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에는 키노에가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며 약혼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밤에는 마리아가 후지타를 껴안고 더 많은 손님을 받았어요. 둘 다 이 몸을 차지하고 싶어 했죠. 예상치 못한 신분 변화에 키노에는 괴로워했어요. 유일한 위안은 약혼자가 그녀에게 가져다주는 작은 행복이었어요. 같이 살게 되면 숨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의사는 키노에에게 약혼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마리아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지만 인격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또 실패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마리아가 그녀의 물건을 버렸어요. 손님을 받을수록 어떤 운전기사든 그녀의 손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키노에는 괴로웠어요. 그러다 유지를 찾아갔다가 유지가 변태에게 공격당한 것을 보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날 해방시켜줬어. 나도 해방되고 싶어. 해방? 키노에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은 매일의 고통이 결국 그녀의 인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미쳐서 도로로 뛰쳐나갔고 변태에게 공격당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린 키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변태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했죠. 이런 안도하는 표정은 젊은 형사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츠키오와 유지도 공격당한 후 비슷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몇 주 후 키노에는 결혼했어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변태가 붙잡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를 붙잡은 사람은 치치카와 경찰, 바로 마리아의 단골 손님이었죠. 어떻게 치치카와가 범인을 잡았을까요? 이야기는 키노에가 공격당한 후부터 시작돼요. 치치카와는 평범한 경찰이었지만 영웅이 되고 싶어 했고 스스로를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집을 사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절약했지만 실제로는 갱단과 결탁하여 뒷돈을 받았어요. 그는 특히 어린 소녀들을 찾아 자신을 섬기게 하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죠. 사업이 커질수록 치치카와는 성공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결탁했던 갱단 간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새로운 두목은 치치카와의 약점을 알고 그가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집 문제를 이용해 협박하며 3일 안에 200만 엔을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미래의 집을 지키기 위해 부패 경찰 치치카와는 펜마스크를 쓰고 은행에서 막 나온 사람들을 습격하는 흉악한 강도로 변신했어요. 3일 후 그는 훔친 돈 100만 엔을 두목에게 건넸지만 그는 탐욕스럽게도 계속해서 빚을 몇 배로 늘렸어요. 이렇게 치치카와는 끝없는 빚의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도덕적 한계 없이 약자를 해쳤어요. 당연히 두 번째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주목을 받았죠. 치치카와가 불안해하기 시작할 때 두목은 그에게 이상한 약을 건넸어요. 약을 먹은 후 치치카와는 엄청난 용기를 얻었고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했어요. 노부부에게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소녀를 협박하며 변태적인 짓을 저질렀죠. 날 아빠라고 불러. 얼마나 지났을까? 치치카와는 큰돈을 가지고 약효가 떨어져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는 자신의 별장이 무사히 세탁되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타락을 막아주기를 바랐죠.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 노란색 롤러스케이트를 탄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 웃으며 야구 방망이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런데 치치카와는 이상하리만큼 완강하게 저항했고 손을 뻗어 가죽 신발로 소년을 세게 때린 후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렇게 야구 방망이를 든 변태는 붙잡혔어요. 치치카와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죠. 장면은 바뀌고 치키코, 유지, 키노에는 눈앞의 범인이 바로 야구 방망이를 든 소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이름은 마코토였고 중학교 2학년이었죠.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구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마루미를 죽이기 위해 선택받았다. 말기망상증 환자인 그를 마주한 젊은 형사 마니와는 게임의 관점에서 마코토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코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츠키코가 착용한 머리핀 때문에 그가 그녀를 게임 속 캐릭터로 착각하고 붉은 빛을 내는 악마로 여겼다는 것을 알아냈죠. 마코토는 정의감에 불타 츠키코를 공격했고 이후 치치카와를 공격하다가 운 나쁘게 잡혔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음 공격한 사람은 츠키코라고 말하며 처음에 츠키요를 공격했던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얻은 단서를 통해 마니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은 마침 9호 태풍이 상륙하는 날이었고 그들은 츠키요가 공격당하기 전에 마주쳤던 폐지 줍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츠키요가 잃어버렸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의 질문에 할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하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어. 소녀는 이모 집에 맡겨졌는데 아마 가출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이때 가출하는 소녀 타에코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릴 적 타에코는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아빠가 항상 나서서 지켜줬어요. 아빠를 동경했던 그녀는 커서 아빠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할머니의 행설수설에 지친 형사는 츠키요 사건 당일 밤에 뭘 보셨나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계속되는 추궁에 할머니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현장에는 츠키요 혼자였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강풍에 천막과 할머니가 날아갔어요. 다른 곳에서는 타에코가 마로미 인형을 껴안고 있었죠. 어떤 풍경이든 그녀에게는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녀는 중학교에 올라갈 때 아빠가 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해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고 회상했어요.
왜 그렇게 화목했던 부녀 사이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이사 후에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아빠의 생일이었어요. 타에코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아빠 컴퓨터를 켜고 정성껏 만든 전자카드를 바탕화면에 깔아 아빠를 놀라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휴지통에 버려진 영상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어요. 열어보니 익숙한 자신의 방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방으로 달려간 타에코는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결국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빠가 사실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살하려고 강에 뛰어들려던 순간 그녀는 폭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무력한 상황에 휩쓸려 물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빠의 전화가 울렸어요. 타에코는 혼란스러워하며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죠. 다른 곳에서는 할머니의 증언으로 야구 방망이를 든 변태가 츠키요를 공격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두 형사는 다시 츠키요를 불렀어요. 추궁을 받던 츠키요는 내가 스스로 쇠막대기로 나를 때린 걸까라며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졌어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고 비가 내렸어요. 변태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했고 츠키요와 타에코는 동시에 쓰러졌어요. 태풍 경보가 해제된 후 할머니의 손녀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타에코가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타에코의 아빠는 사실 치치카와였어요. 큰 폭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집은 완전히 사라졌죠. 타에코는 공격을 받고 깨어났지만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들은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화 Paranoia Agent를 보거나 제 다음 해설을 기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